양의 메아리. 이 열쇠들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명철과 두 명의 요원이 20m 뒤에서 따라붙고 있었어요. 앞쪽 트램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5m, 3m 전은 마지막 힘을 짜내 뛰어올랐죠. 간발의 차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제 등을 스치며 완전히 닫혔어요. 뒤를 돌아보니 이명철이 정류장에서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 3개, 이 작은 금속 조각들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스위스 벨은 북한 대사관 지하 창고에서 먼지투성이 철제 캐비닛을 열고 있었죠. 대사관 수리를 앞두고 오래된 집기를 정리하는 작업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참 사관인 제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이 일을 맡게 됐어요. 캐비닛 뒤편을 뒤지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1994년이라고 적힌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있었고 별 생각 없이 억지로 열었는데 그 안에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봉투를 여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쓴 문서 3장이 나왔거든요. 첫 장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계좌번호처럼 보이는 16자리 숫자였고 그 아래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조 1천억 원이라는 글씨, 그리고 고타르트 7번, 금고라는 메모가 있더군요. 두 번째 장을 펼쳤을 때는 더 이상했어요. 이상한 암호문이 적혀 있었거든요. 산은 3번 울고 강은 2번 흐르며 문은 하나지만 열쇠는 셋이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3번째 장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정일 친필 서명이 있었거든요. 1994년 7월 8일 날짜와 함께 영구보관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제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계좌번호가 아니었어요. 김정일의 비밀금고였던 겁니다. 그것도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금고 말이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하 창고에는 다행히 저 혼자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문서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고를 나왔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봤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하더군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본국에 보고하면 제가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오히려 위험해질까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벨은 외곽 대사관 숙소, 제 방에서 암호문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산은 3번 울고 강은 2번 흐르며 문은 하나지만 열쇠는 셋이다. 이 문장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꿈이었죠. 잠을 설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벨은 거리가 똑같은데 뭔가 달라 보이더군요. 혹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요. 대사관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암호문 생각뿐이었어요. 산은 3번 울고 강은 2번 흐르며 문은 하나지만 열쇠는 셋이다. 계속 이 문장이 맴돌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대사관을 빠져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검색을 시작했어요. 스위스 지리 알프스 산맥, 그리고 강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죠. 갑자기 번쩍하고
뭔가 떠올랐습니다. 산은 3번 울고 이건 알프스의 새 봉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아이거 매니 융프라우, 스위스 사람들이 자랑하는 유명한 새 산이었어요. 강은 2번 흐르면은 라인강과 롬강을 뜻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다면 문은 하나는 뭘까요? 고타르트 7번 금고라는 메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타르트 지역을 검색해봤어요. 알프스 중심부에 있는 산악지대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고보한 금고 시설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엘레멘툼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위스 금고 업체 중에서도 최고 보안 수준을 자랑한다는 곳이었죠.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안반 속 벙커를 개조한 금고 시설 사진이 나왔어요. 여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열쇠였어요. 열쇠는 셋이다. 이게 물리적인 열쇠 3개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3가지 인증 수단을 말하는 걸까요? 그때 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47, 23, 91. 이 숫자들의 의미는 뭘까요? 공원 벤치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봐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였습니다. 급히 대사관으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사관 총무과장이었죠. 어디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지하실에 간 걸 누가 봤을까요? CCTV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연한 척 걸어 들어갔죠. 다행히 별일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은 그냥 서류 확인 때문에 부른 거였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이곳은 북한 대사관이고 저는 계속 감시받고 있는 존재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길인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방이 있는 3층 창문을 올려다봤는데 불이 켜져 있더군요. 분명히 아침에 끄고 나왔는데 말이죠.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누군가 제 방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숙소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냥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요? 결국 근처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방 창문이 보이는 자리였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방에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5분 후 건물 현관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을 보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대사관 보위 담당 리명철이었거든요. 리명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카페 의자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하실에 간 걸 알아챈 모양이에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리명철이 제 방을 뒤졌다는 건 이미 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베른 시내를 정처 없이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사관으로 돌아가면 신문을 받을 게 뻔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작은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베른 구시가지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죠. 가족 운영 같아 보이는 작은 곳이었어요. 체크인할 때 가짜 이름을 썼습니다. 스위스 연방법상 신분증 확인이 의무지만 현금을 더 주니까 호텔 주인은 눈 감아 주더군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창문도 확인했어요. 2층이라 뛰어내릴 순 없는 높이였지만 그래도 탈출구를 확인해두는 게 습관이 됐죠.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30%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사진으로 찍어둔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16자리 계좌번호 2조 1천억 원 고타르트 7번 금고 그리고 그 암호문. 이 모든 게 진짜라면 이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제 인생은 바뀌어버린 거였죠. 보위부가 제 방을 뒤졌다는 건 뭔가 눈치챘다는 뜻이에요. 아마 지하실 CCTV를 확인했을 겁니다. 제가 캐비닛을 열고 서류 가방을 뒤지는 장면이 찍혔겠죠. 그렇다면 이제 저한테 남은 선택지는 2가지밖에 없었어요. 대사관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털어놓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돌아간다고 해서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비밀 문서를 발견하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건 중대한 위반이에요. 게다가 그게 김정일의 비밀금고 정보라면요. 아마 본국으로 소환돼서 신문받고 최악의 경우 처형될 수도 있었죠.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결심이 섰습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2조 원의 비밀금고 정보. 이건 한국 정보기관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대가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이 정보가 진짜인지 말이죠. 고타르트 금고 시설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쇠를 찾아야 했어요. 열쇠는 셋이다. 그 열쇠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죠. 다시 암호문을 곱씹어 봤습니다. 산은 3번 울고 강은 2번 흐르며 문은 하나지만 열쇠는 셋이다. 문은 하나. 이게 대사관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관 어딘가에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니 서류 가방이 있던 그 캐비닛을 제대로 뒤지지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문서만 보고 나왔거든요. 가방 안쪽이나 캐비닛 다른 칸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었죠. 다시 가봐야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새벽 5시 호텔을 나섰습니다. 베른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대사관까지 걸어가며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추적자는 보이지 않았죠. 대사관 건물이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멈춰섰어요.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도 없었고요. 직원들이 출근하려면 아직 2시간은 남았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대사관 뒷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청소업체가 새벽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5분쯤 기다리니 청소업체 밴이 도착했어요. 2명의 청소부가 짐을 들고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노렸어요. 청소 도구함을 든 척하며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죠. 다행히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청소부들은 3층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며칠 전 제가 서류 가방을 발견했던 그 창고였습니다. 캐비닛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죠. 가죽 서류 가방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방을 완전히 꺼내서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가방 안쪽을 만지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밑창 부분이 두껍더군요. 손톱으로 긁어보니 숨겨진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작은 금속 열쇠 3개가 나왔어요. 각각 47번, 23번, 91번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뒤편으로 몸을 숨겼죠. 숨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입을 막았어요. 지하실 문이 열리며 불이 켜졌습니다. 들어온 사람의 발소리로 보아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캐비닛 틈새로 살짝 보니 리명철이었어요. 그는 제가 어제 만졌던 캐비닛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리명철이 캐비닛 문을 열었어요. 제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꺼내더니 천천히 열어봤죠. 문서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명철의 손이 가방 밑창으로 향했어요. 그는 제가 발견했던 그 숨겨진 주머니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들렸죠. 빈 주머니를 확인한 리명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리명철이 무전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캐비닛 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를 잇는 힘껏 밀쳤죠. 예상치 못한 공격에 리명철은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졌어요.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플라스틱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렸어요. 지하실 문을 박차고 나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리명철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욕지거리와 함께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였죠. 1층 복도로 나오자 청소하던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비상구였어요. 오른쪽 끝에 있는 빨간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전력 질주했죠. 복도 끝에서 보안요원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어깨로 들이받으며 옆으로 밀쳐냈죠. 비상구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3명은 되는 것 같았죠. 대사관 뒷골목으로 뛰쳐나갔어요. 벨은 구시가지에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새벽 6시 거리는 아직 한산했어요. 미친 듯이 달렸죠. 모퉁이를 돌 때마다 뒤를 확인했습니다. 리명철과 2명의 요원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앞쪽에 트램 정류장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 트램 한 대가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어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10m, 5m, 3m. 트램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뛰어올랐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몸을 밀어넣었죠. 문이 제 등을 스치며 완전히 닫혔어요. 트램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리명철은 정류장에서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요원 한 명은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하고 있었죠. 트램 안 승객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숨을 헐떡이며 땀범벅이 된 제 모습이 수상해 보였을 겁니다. 좌석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 3개를 만져봤죠. 아직 있었어요. 47번, 23번, 91번. 이 작은 금속 조각들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트램은 베른 중앙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이미 그곳을 감시하고 있을 게 뻔했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을 거예요. 본국에는 이미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제 가족도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니, 후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그리고 이 정보를 한국에 전달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트램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정거장이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렸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추적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그들은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었고 벨은 저녁에 수배령이 내려졌을 겁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에게 루체른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고타르트 금고로 가는 길이었죠. 먼저 금고를 확인해야 했어요. 이 열쇠들이 진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정말 2조 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한국 대사관 오스트리아 빈 지부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전화할 순 없었어요. 도청당할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번호는 외워뒀습니다. 루체른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택시 기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설명하기 곤란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어요. 루체른역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냈습니다. 현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용카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추적당할 테니까요. 역 환전소에서 남은 스위스 프랑을 확인했어요. 300프랑 정도였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알토르프행 버스를 탔어요. 고타르트 산맥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죠. 버스 안에는 등산객들과 현지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뒤쪽 좌석에 앉아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버스가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였죠. 창밖으로 깎아지른 절벽과 계곡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감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뒤쪽을 확인했죠. 1시간 반쯤 지나 알토르프에 도착했어요.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알프스, 전통 건물들이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평화가 없었습니다. 엘레멘툼 인터내셔널에 주소를 찾았어요. 마을 외곽 산기슭에 있다고 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죠. 마을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좁은 골목길과 돌다리를 지나며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드디어 건물이 보였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산기슭에 반쯤 박힌 것처럼 지어진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작은 간판만 있었어요. 엘레멘툼 인터내셔널, 고부한 금고 시설 예약제, 운영.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예약도 없었고 신분도 애매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며 용기를 냈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에서 독일어로 응답이 나왔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금고 임대 상담을 받고 싶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짧은 부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이 밝혔고 벽은 회색 콘크리트였죠. 몇 걸음 걸어가니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금속문이었어요. 옆에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금속문도 열렸습니다. 안쪽은 작은 대기실이었어요. 가죽 소파 몇 개와 유리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스위스 알프스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1분쯤 기다리니 안쪽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스위스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척 차가웠어요. 그녀는 독일어로 뭔가 물었고 저는 영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로 안내했죠. 상담실은 간결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컴퓨터 1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방을 밝혔죠. 그녀는 앉으라고 손짓했고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금고 시스템 설명이 시작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엘레멘툼 인터내셔널은 최고 보안 등급의 금고 시설이라고 했어요. 안반 벙커 속에 위치하며 3가지 인증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죠.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가지 인증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첫째 물리적 열쇠, 둘째 지문 인식, 셋째 비밀번호. 이 3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금고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열쇠는 셋이다. 암호문의 의미가 이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해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1994년에 개설된 금고를 조회할 수 있느냐고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계좌번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으로 찍어둔 16자리 숫자를 보여줬죠. 그녀는 숫자를 확인하더니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굳어진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금고는 특별 보안 등급이라고 했어요. 레벨 7 최고 기밀 등급이라고 했죠.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소유주 본인이 아니면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일체의 조회도 불가능하다고 했죠.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유주가 사망했다고요. 유족으로서 금고 접근 권한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죠. 공증된 사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이나 법원 명령서도 필요하다고 했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스위스 연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길 수 없다고 했죠. 규정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오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예약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최소 2주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일어섰어요. 밖으로 나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사망증명서도 유언장도 법원 명령서도 없었죠. 설령 만들 수 있다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저를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줄 리 없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알프스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숨을 곳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인 제가 이 작은 마을에 오래 머물면 눈에 띌 게 뻔했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금고는 나중 문제였어요.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한국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에 연락해서 보호를 요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스위스에서 한국 대사관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쥐리히에 있긴 하지만 거기도 이미 위험했어요. 북한 요원들이 제가 그곳으로 향할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다른 경로가 필요했죠. 오스트리아 빈이 떠올랐어요. 거기도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보다는 북한의 감시망이 약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빈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알토르프 버스 터미널로 돌아갔어요. 시간표를 확인했죠. 쥐리히행 버스가 30분 후에 있었습니다. 쥐리히에서 기차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갈 계획이었어요. 터미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수염도 자라기 시작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다시 정돈했습니다. 남은 현금을 확인했어요. 200프랑 정도였습니다. 빈까지 가기엔 빠듯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ATM은 쓸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쓰는 순간 위치가 노출될 테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북한 정보망이 얼마나 빠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사진이 유럽 전역 북한 대사관에 돌았을 거예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승객은 많지 않았어요. 저는 맨 뒷좌석에 앉아 모자를 눌렀었죠. 버스가 출발하며 알토르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 3개를 만졌어요. 이 작은 금속 조각들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만 갈 수 있었죠. 쥐리히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구불구불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빈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대사관에 어떻게 접근할까? 그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2조 원의 비밀금고 정보,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진과 열쇠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한국 정보기관도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게임은 시작됐죠. 이제 살아남아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쥐리히 중앙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인파 속에 섞여 역 내부로 들어갔죠. 오스트리아행 기차표를 사려고 매표소로 향하다가 문득 멈춰섰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떨렸죠. 평생을 교육받아온 게 떠올랐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당, 미제의 앞잡이 인민의 적, 그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기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누구죠? 이 사람은 북한 외교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한국에 손을 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변절자, 그런 단어들이 가슴을 후렸어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죠. 매주 토요일마다 미제와 남조선을 증오하는 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했죠. 남조선 놈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미국의 개라고, 우리를 배신한 민족 반역자라고요. 중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전쟁 영화를 봤어요. 한국군이 북한 주민들을 학살하는 장면들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작된 선전물이었겠지만 당시엔 정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증오심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외교학을 공부하면서도 매일 아침 자아 비판 시간이 있었어요.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을 다지는 시간이었죠. 통일은 무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한국 정보기관에 망명을 신청하려 하고 있었어요. 웃긴 일이었죠. 평생을 적이라고 배운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죠. 제가 증오하도록 세뇌당한 한국 사람들, 그들은 정말 악마일까요? 정말 인간도 아닐까요? 베른에서 만났던 한국 관광객들이 떠올랐습니다. 길을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알려줬던 젊은 부부요.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제가 배운 것처럼 고통받는 노예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스위스 대학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도 기억났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었죠. 증오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증오한 건 제가 아니었어요. 증오하게 만들어진 거였죠. 세뇌당한 겁니다. 평생을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 인생은 뭐였을까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학교에서 배운 것들, 당에서 주입시킨 것들 모두가 조작이었다는 건가요?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죠. 여기는 공공장소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냥 깊게 숨을 쉬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제 결정해야 했죠.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죽을 건가요? 아니면 살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할 건가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외워둔 한국 대사관 번호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아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이 제가 배운 것처럼 지옥일까요?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인터넷 카페를 찾았어요. 1시간의 오프랑이었죠. 컴퓨터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VPN을 켜고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서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밝은 조명들, 북한에서 본 사진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 선전물에서는 한국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나라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사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 제도, 언론의 자유, 경제 발전, 북한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탈북자들의 인터뷰도 찾아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여성이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됐다고요.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죠. 여기서는 말할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했다고 했죠. 물론 차별도 있고 적응도 힘들지만 그래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일까요?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이 모두 후회하고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그때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인터뷰였어요. 클릭했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한국이 정말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살기 위해 선택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물론 신문도 있고 조사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이라고 했어요.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그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선택을 후회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거든요. 평양에 있는 부모님, 동생, 그들은 제가 배신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용소로 보내질 겁니다. 3대가 멸족당할 수도 있었어요. 북한 체제는 그렇게 작동했죠. 한 사람의 죄가 온 가족의 죄가 됐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을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쉬리 호수가 보였습니다. 호숫가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어요. 잔잔한 수면이 햇빛에 반짝였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포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가 죽을 것인가, 둘 중 하나였어요. 제3의 선택지는 없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하지만 평양 사투리가 섞인 한국어였죠. 이참 사관, 우리가 당신 위치를 알고 있소. 지금 당장 움직이지 마시오. 대화를 하고 싶소. 리명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혈액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을 귀에서 떼려는 순간 리명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끊지 마시오. 당신 가족 생각해 보시오. 평양에 계신 부모님 말이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리명철은 계속 말했죠.
아직 늦지 않았소. 지금 돌아오면 실수로 처리해 줄 수 있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공화국은 관대하오. 자수하는 자에겐 기회를 주는 법이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북한 보위부 시스템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돌아가는 순간 저는 끝이었어요.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결국 처형될 거였죠. 하지만 리명철은 달콤한 목소리로 계속 유혹했습니다. 열쇠 말이오. 그걸 돌려주고 조용히 돌아오시오. 그럼 당신 부모님은 안전할 거요. 동생도 말이오. 아직 우리는 본국에 보고하지 않았소. 당신만 협조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소. 주변을 둘러봤어요. 호숫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들 중 누가 북한 요원일까요? 리명철이 제 위치를 안다고 했어요. 이미 포위됐을지도 몰랐습니다. 30초 드리겠소. 생각해보시오. 가족이요 아니면 당신 혼자 살겠다는 이기심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초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뛰었어요. 주변을 다시 살폈죠. 50m 떨어진 곳에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걷는 척하면서 뒤를 슬쩍 봤죠. 검은 재킷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뛰면 더 눈에 띌 거였죠. 호숫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한 무리의 관광객들 뒤에 섞였죠. 일본인 관광 단체 같았습니다. 그들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명철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거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를 빼냈어요. 위치 추적당할 수 있었거든요. 주머니에 휴대폰과 배터리를 따로 넣었습니다. 관광객 무리가 트램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갔죠. 뒤를 돌아보니 검은 재킷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다른 요원이 있을 수 있었죠. 트램이 도착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올라탔어요. 저도 함께 탔죠. 맨 뒤쪽에 섰습니다. 트램 문이 닫히기 직전 저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검은 재킷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고 트램은 출발했죠.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분노와 좌절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트램이 멀어지며 그의 모습도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취리 저녁에 북한 요원들이 퍼져 있을 겁니다. 트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는 계획은 너무 뻔했습니다. 그들도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역에는 이미 매복해 있을지도 몰랐죠. 다른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독일로 가볼까, 프랑스는 어떨까 하지만 어디로 가든 결국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죠. 문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도착하느냐였습니다. 트램이 멈췄어요. 취리히 중앙역 근처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죠. 역으로 들어가는 대신 반대편 거리로 걸어갔어요. 작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을 따라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성당이 나왔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스위스 개신교 성당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신도 몇 명이 앉아 기도하고 있었죠.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리명철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가족, 부모님, 동생, 제 선택 때문에 그들이 수용소로 가게 될 거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려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북한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거기가 제 고향이고 가족이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도 죽고 가족도 결국 처벌받을 거였어요. 보위부를 속일 수는 없었죠. 제가 문서를 봤다는 것, 열쇠를 가져갔다는 것, 이미 다 들통났을 겁니다. 성당 재단을 바라봤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그 순간 기도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결정해야 했어요. 30분쯤 앉아 있었을까요?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었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당을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됐죠. 어두워지면 움직이기 더 쉬울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었습니다. 근처 상점을 찾았어요. 작은 잡화점이었죠. 모자와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배낭 하나도 샀어요.
관광객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남은 돈은 100프랑 정도였습니다. 다시 골목길을 걸었어요. 인터넷 카페를 찾았습니다. 다른 곳이었죠.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검색했어요. 한국 대사관 스위스, 지부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망명 절차도 찾아봤어요. 여러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죠. 하지만 위험도 가장 높았어요. 대사관 앞에서 납치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먼저 스위스 경찰에 망명 신청을 하고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 북한 요원들이 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취리기 시내에 있었어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도착할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스위스 경찰을 이용하는 겁니다. 경찰서로 가서 북한 요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신고하는 거죠. 그들이 저를 보호해 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한국 대사관까지 가면 됐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이었죠. 인터넷 카페를 나와 가장 가까운 경찰서 위치를 찾았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퇴근길이었죠.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맨 채 경찰서를 향해 걸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옆 골목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재킷이었어요. 아까 그 남자였죠. 그는 빠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라 비켜섰습니다. 검은 재킷이 뒤쫓아왔어요. 거리가 점점 좁혀졌죠. 제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앞쪽에 큰 광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쪽으로 달렸죠. 광장으로 들어서자 노천 카페들과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재킷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광장 반대편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저 멀리 경찰 제복이 보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 경찰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아한 표情이었죠.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경찰관이 서로를 봤어요. 한 명이 독일어로 뭔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쓴다고 했죠. 다행히 한 명이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설명했어요. 북한 외교관이었다고, 한국으로 망명하고 싶다고, 북한 요원들이 저를 쫓고 있다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독일어로 뭔가 말했죠. 무전기가 나왔어요. 다른 경찰관이 본부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독일어였지만 북한, 망명 같은 단어가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을 끝냈습니다. 저를 경찰차로 안내했어요. 보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죠. 경찰차 안은 따뜻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경찰서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이었어요. 더 큰 건물이었죠. 연방경찰본부라고 했습니다. 외교 문제는 여기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형광등이 밝았어요. 한 방으로 안내됐죠. 책상과 의자가 있는 신문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 돼 보이는 스위스 남성이었어요. 그는 자기소개를 했죠. 연방경찰 외사과 담당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죠. 베른 대사관에서 일했던 거, 지하실에서 문서를 발견한 거, 리명철에게 쫓겼던 거,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었죠.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를 다시 끼우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문서 사진들이었어요. 16자리 계좌번호 2조 1천억 원 고타르트 금고, 그리고 암호문까지요.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열쇠도 보여줬습니다.
주머니에서 3개의 금속 열쇠를 꺼냈죠. 47번, 23번, 91번. 그는 열쇠들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망명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 심원 확인을 하고 한국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며칠 정도라고 했어요. 제 안전은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겠다고 했죠. 다른 방으로 옮겨졌어요. 작은 숙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화장실이 있었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지만 불편하진 않았죠. 여기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외교관이었죠. 이제는 망명 신청자가 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긴장이 풀리니 졸음이 밀려왔어요.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해가 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죠. 문을 열자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다고 했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였습니다. 옷을 바로 입고 따라 나갔어요. 면회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2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30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둘 다 한국인이었죠. 여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표준 한국어였죠. 남쪽 억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스위스 한국대사관 영사과 김민지입니다. 망명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 억양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성도 자기소개를 했죠. 국가정보원 유럽팀 박준혁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어요. 이름, 생년월일, 출신, 성분, 학력, 경력 모든 걸 물었습니다. 제 인생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죠.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가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의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계속 질문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물었어요. 문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을 자세히 봤죠. 김민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2조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숨을 들이켰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쇠도 보여줬죠. 3개의 금속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들은 열쇠를 집어들고 살펴봤어요. 고타르트 금고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지도는 했지만 신원 증명이 안 돼서 실패했다고 설명했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라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했죠. 제 망명은 승인될 거라고 했어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 그분들은 아마 말을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로 갔을 거라고요. 아니면 처형됐을 수도 있었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도 비슷한 탈북자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을요. 한국에 오시면 정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주거와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위로가 됐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조사가 계속됐어요. 국정원에서 팀이 왔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받았죠. 북한 체제에 대한 정보, 외교 관행, 내부 문서 시스템 모든 걸 물었어요. 고타르트 금고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당국과 협의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어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좌는 실존한다고 했죠. 그리고 2주 후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망명이 승인됐다고요.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기로 이동할 거라고 했어요.
안전을 위해서였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취리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악몽의 무대였죠. 이제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스위스 알프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과거와 작별하는 기분이었죠. 12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요. 창밖을 봤어요.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땅이었어요. 평생을 적이라고 배운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 제 새로운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었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새로운 인생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겠죠. 덜컹거리며 불안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시원했어요. 평양과 비슷한 날씨였죠.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차에 탔습니다. 하나원으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받는다고 했죠. 한국 사회 적응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많은 차들, 밝은 간판들, 북한에서 본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생동감이 넘쳤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웃고 떠들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습니다. 47번, 23번, 91번, 이 작은 금속 조각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 정말 2조 원이 있다면 그건 북한 정권의 비밀을 폭로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언젠가 그 금고를 열게 될까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돈뿐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 그게 제 과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강이었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죠. 저도 이 흐름 속에 합류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언젠가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차가 하나원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여기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공기, 자유의 공기를요. 그리고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과거에서 멀어지고 미래로 다가가는 걸음이었죠. 쉽진 않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선택했으니 끝까지 가볼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